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르그 섬과 이란 발전소를 폭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랍 국가들의 전쟁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공격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를 포함한 최후 타격을 경고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현재 이란의 새롭고 합리적인 정권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지 않는다면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유정은 물론 석유 수출 통로인 하르그 섬을 폭파하고 완전히 초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담수화 시설도 공격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의 식수와 전력, 에너지 시설 모두를 파괴하겠다는 경고인데요. 미국이 공격에 나서게 되면 이란이 47년 공포 통치 기간 동안 잔혹하게 숨지게 한 군인과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보복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도 오늘 브리핑에서 이란이 협상의 황금 기회를 거부할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If the Iranians reject this golden opportunity, the greatest militar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continues to stand by to provide President Trump with every option available to ensure this regime continues to pay a grave price. 트럼프 대통령은 또 최후 공격에 나설 경우 이란에서 초토화 작전을 수행한 뒤 이란 체류를 끝낼 거라는 말도 했는데요. 최종 시한인 다음 달 6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공습을 가한 뒤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를 선호하지만 협상 실패에 대비해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거라면서 목표를 몇 주 안에 달성할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 약간 황당한 이야기 같긴 한데요. 이란 전쟁 비용을 중동 지역 국가들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언급까지 나왔네요. 네, 오늘 낮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이란 전쟁 비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아랍 국가들이 전쟁 비용 대부분을 부담했는데 이번에는 누가 부담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대통령이 아랍 국가의 전쟁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데 관심이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Well, I think it's something the president would be quite interested in calling them to do. I won't get ahead of him on that, but certainly it's an idea that I know that he has and something that I think you'll hear more from him on. 레빗 대변인은 이란이 미국의 요구 일부를 수용했다면서 이란이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과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은 다르다고 말했는데요. 협상에 나선 이란의 약속은 모두 검증될 거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물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이란 전쟁이 4주에서 6주가 걸릴 거라는 시간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6일 최후 통첩 시한 내에 합의를 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6주째가 되는 4월 중순 안에는 전쟁을 끝내겠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란과의 협상으로 며칠 안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 20척이 통과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미국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되찾을 거란 주장도 나왔다고요?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말입니다. 이 베선트 장관은 오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다국적군의 호의를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자유가 이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늘고 있다면서 미국이 통제권을 찾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베선트 장관의 말도 들어보시죠. The market is well supplied, and we are seeing more and more ships go through on a daily basis as individual countries cut deals with the Iranian regime. But over time, the U.S. is going to retake control of the straits. 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추진하면서 이번 종전 협상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주권 인정을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베선트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란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예멘 반군 후티가 홍해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조용한 편이고 앞으로도 그런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공방전은 격화하는 중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 통과로 정치적 고비를 넘기면서 더 강력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 정유 공장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습에 이 일대와 남부 산업단지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걸프국들을 향한 공격도 확산하면서 쿠웨이트의 전력 담수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란군은 미국이 지상 침입을 시도할 경우 재앙적 결과로 귀결될 것이며 미군은 페르시아만에서 상어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 정치 인사들의 숙소를 합법적 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중재국들이 평화회담 준비에 한창이지만 이란은 회담처를 부인했습니다. درخواست‌های بسیار زیاده‌خواهانه و غیر واقع بینانه و غیر منطقی بوده. نشست‌هایی که پاکستان با کشورهای همسایه داره خب چارچوبی است که خودشون تأسیس کردن. ما در این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표적 공습을 확대하는 동시에 헤즈볼라 거점인 레바논 남부의 작전 지역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입니다. הנחיתי עכשיו להרחיב עוד יותר את רצועת הביטחון הקיימת כדי לסכל סופית את איום הפלישה וכדי להרחיק מגבולנו את ירי טילי הנ"ט. 이스라엘 의회에서는 대이란 군사작전을 고려해 국방비를 대폭 늘린 올해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방 예산만 역대 최대인 68조 원 규모로 14조 원 이상 늘린 겁니다. 만약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면 의회는 자동 해산되고 네타냐후 정권은 조기 총선을 치러야 했습니다. 정치적 고비를 넘긴 네타냐후 총리는 중동 전선에서 공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의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공방 속에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 대원 2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은 레바논 남부 바니 하얀 인근에서 발생한 의문의 폭발로 평화유지군 차량이 완파되면서 대원 2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른 대원 2명도 부상했고요. 그 가운데 1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피에르 라크루아 유엔 평화유지활동 담당 사무처장은 이번 폭발로 사망한 2명의 대원이 인도네시아 국적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로써 헤즈볼라가 이란 전쟁에 참여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지난 2일 이후 평화유지군의 사망자 수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현지 시간 30일 이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란에서 발사돼 튀르키예 영공으로 진입한 걸로 확인된 탄도미사일이 동부 지중해에 배치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방공 시스템에 의해 무력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앨리슨 하트 나토 대변인도 나토가 튀르키예를 향해 날아가던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튀르키예로 향한 건 지난 4일부터 이번까지 총 4번째로 튀르키예와 나토 양측 모두 미사일 진입 위치나 잔해 낙하 여부, 사상자 발생 여부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봉쇄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홍해 일대 봉쇄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산업계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송 우회로는 물론 유럽으로 향하는 주요 수출길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가 이란 전쟁 참전을 공식화하면서 홍해 일대에도 봉쇄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홍해 입구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수에즈 운하와 연결돼 중동과 유럽, 아시아를 잇는 핵심 수송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로 홍해 항로마저 막힌다면 선박은 아프리카 희망복을 거쳐 9,000km를 더 돌아가야 합니다. 열흘에서 보름이 더 소요됩니다. 당장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공급망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국내 일부 정유사는 중동산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 대신 홍해를 통해 들여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운항이 어렵다면 지중해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폭이 좁아 초대형 유조선이 아닌 더 작은 선박으로 나누어 운송해야 하는 데다 운송 거리와 운임이 오르면서 유가 상승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에즈 운하하고 지중해를 거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송 일수가 기존에 이제
중국에서 먼저 들어오는 거에 2배 이상 소요가 된다. 유럽으로 향하던 우리 수출 기업들도 비상입니다. 삼성과 LG 등 주요 기업과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은 2023년 가자 전쟁 이후 희망봉을 우회하고 있어 운송 물량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세계 컨테이너선 운임을 종합한 지수가 전쟁 직전보다 3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물류비가 치솟고 있습니다. 또 중소수출기업의 70% 이상은 외국 선사를 이용하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홍해 항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통항할 때보다 희망봉 남단으로 돌아갈 때 최소 열흘에서 보름 정도 더 운항을 하기 때문에 유류비나 기타 운임은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물류 차질이 공급망과 산업 전반을 뒤흔들고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는 연쇄 충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 와중에 기름값 오름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1차 최고 가격으로 들여온 재고가 바닥나면서 주유소들이 줄줄이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서울의 휘발유 값에 이어서 경유값도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일부 주유소가 이 틈을 타 가격을 인상하고 폭리를 취하려는 건 아닌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유소 앞에 적힌 휘발유 경유 가격은 리터당 1,986원, 2,000원에 가깝습니다. 2차 최고 가격이 시행된 지난 27일 이후 사흘 만에 210원씩 더 올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석유를 찾아왔던 운전자들은 갑자기 올라간 가격에 한숨만 깊어집니다. 원래 생각했던 건 한 1,700원대였는데 거의 2,000원대가 하니까 체감하는 거는 많이 오른 거로 체감이 되죠. 여기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보통 한 100원이나 이렇게 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싸겠지 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비싸니까. 이곳 주유소는 1차 최고 가격으로 들여온 석유 재고가 모두 동났습니다. 이후 새로 물량을 받으면서 2차 최고 가격이 적용된 공급 단가의 인상분 210원만큼 소비자 가격도 함께 오르게 됐습니다. 전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때 사던 물량이 소진되는 대로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지역 주유소는 휘발유에 이어 경유까지 이미 1,900원을 넘어섰습니다. 주유소 마진과 카드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조만간 리터당 2,000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4%부터 80원이 붙어야 되니 1933원에서 휘발유 기준으로는 2,000원 조금 넘을 수가 있는 거죠. 일주일치 재고 주유소를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 틈을 노린 일부 주유소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2차 최고가 시행 당일 기름값을 최대 216원 올린 주유소를 불시 점검했습니다. 산업부 집계 결과 전국 주유소의 35%가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첫날 기름값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1차 재고가 남아있는데도 가격을 지나치게 올리거나 불법 행위가 있는 건 아닌지 합동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 이란 전쟁의 확산 우려에 어제 코스피가 3% 가까이 또 급락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20원을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먹구름 가득한 이란 전쟁 상황에 코스피는 4.7% 급락한 5,180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순매도하며 지수를 내렸고 코스피는 한때 5%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5,15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이후 코스피는 장중 낙폭은 줄었지만 5,300선은 회복하지는 못한 5,277로 이전 종가보다 2.97% 하락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9%와 5.3% 하락한 17만 6,300원과 87만 3천원으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데다가 지난주 구글이 첨단 메모리 압축 기술 터보컨트를 발표한 영향이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존의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대항마가 떠오른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정 부분 리스크 요인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반도체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느냐. 코스닥 지수는 개인이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3% 하락한 1,107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10원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1,51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친 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520원을 돌파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 참전 본격화 등으로 급등한 국제 유가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은 중동 에너지를 많이 수입해가지고 공장을 돌리는 제조업 국가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유가가 뛰면은 한국은 원유, 물가, 환율이 동시에 다 영향을 받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1,500원대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종량제 봉투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재고는 충분하다고 하는데 사재기가 문제입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일반 봉투로 쓰레기를 배출하게 할 거라며 쓸데없는 사재기 행위를 멈추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정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하다며 사재기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두 장이라도 더 확보해두려는 사람들 발길이 마트와 편의점에 끊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점포가 1인당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가 길어지며 사재기 심리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SNS를 통해 종량제 봉투 수급 문제가 없다며 또 한 번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봉투 가격도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임의로 올릴 수 없는 만큼 가격 인상 걱정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봉투로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전북, 전주시 등은 선제적으로 봉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속이 보이는 비닐봉투에 종량제 쓰레기를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 봉투를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한테 지금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종량제 봉투에 이어 차량용 요소수도 사재기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공비축분과 민간 확보량을 합쳐 재고가 2.8개월 이상 확보돼 있고 다음 달 3주분이 추가로 수입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없어도 될 불편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꿈틀대는 사재기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이번 전쟁의 여파로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던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생 2명이 고립 한 달 만에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대학과 정부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귀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생들이 탄 상선이 페르시아만에 닻을 내린 것은 지난달 28일. 이러한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목포 해양대학교는 즉시 비상 대응반을 만들어 실습생, 학부모 등과 소통하며 안전 확보에 신경을 썼습니다. 종합적인 그 유교부하고 교육부하고 해수부하고 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어떤 게 안전하냐, 배에 머물러 있는 게 안전하냐, 귀국하는 게 안전하냐. 귀국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문제는 상선에서 육지로의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외교부와 해수부 등이 나서 소형 선박을 확보했고 한 달 만에 귀국길이 열렸습니다. 사우디 땅을 밟은 실습생들은 귀국에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가장 학부모님들이랑 가장 수시로 매일매일 카톡이나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고 그 심리 안정시키고 또 본인들 의사에 판단을 하게 만들고 본인들이 가장 안전한 그 시기를 판단해가지고 지금 내린 거죠.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생 2명은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거쳐 오늘 아침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를 두고 잠이 안 올 정도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 중요하다며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3 사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국가폭력범죄의 민형사상 시효 폐지를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 연속 제주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12번째 타운홀 미팅, 주민 간담회를 열고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중동발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로의 신속한 전환과 전진기지로서 제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전 제주도가 아닐까. 해저 터널과 제2공항 등 제주 지역 쟁점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은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이념과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 정상화가 정말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가치 추구 그룹과 이익 추구 그룹 등으로 여권 지지층을 나눈 범여권 스피커 유시민 작가의 최근 ABC론과 결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객관화하고 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취임 300일, 이 대통령이 책임 정치를 거듭 공언한 가운데 청와대는 정식 홈페이지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이 직접 국정 콘텐츠를 생산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참여 공간이 신설된 게 특징입니다. 제주 타운홀 미팅을 끝으로 전국 순회 일정은 마무리됐지만 이후에도 주요 현안을 놓고 국민과 소통 기회를 자주 만들겠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로 인한 우리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앞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정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석유 비축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포함해 모두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합의했습니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에 제출되고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여야가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안 통과를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매표용 현금 살포라며 꼼꼼한 심사를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25조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오기 전날 여야 원내 사령탑이 만난 국회의장실에서는 뼈있는 농담이 오갔습니다. 겨울은 지나고 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주 아름다운 계절이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아직 추위가 급작중입니다. 냉랭한 분위기처럼 추경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도 뚜렷했습니다. 차량 오부제에 동참해 대중교통으로 출근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이 절박하다. 추경을 오는 9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를 하겠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대정부 질문과 예결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6일에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이재명 정권, 결국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거라며 추경을 지방선거 매표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 살포해서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걷어들일 심산입니다. 하지만 여야 원내 사령탑은 점심을 함께하고 국회에서 또다시 만나는 등 종일 협상을 벌인 끝에 추경 시간표를 완성했습니다. 추경안 통과 전과 후로 의견이 갈렸던 대정부 질문은 4월 3일과 6일, 13일에 걸쳐 실시하고 예결위 질의와 부별 심사를 거쳐 4월 11일 추경안 처리 D-Day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 4명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연일 기름값이 빠르게 오르는 가운데 값싼 주유소에 차량이 몰리면서 흉기 위협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길게 줄을 서던 중 다른 차량에 끼어들자 새치기를 했다며 흉기까지 꺼내든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유소 앞쪽 도로에 차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주유소를 50m 앞두고 빨간색 승용차 앞으로 은색 차량 한 대가 끼어듭니다. 잠시 뒤 주유소에는 경찰차가 잇따라 출동합니다. 차가 세 대가 왔어. 차 운전소를 갔다. 그래서 보니까 경찰이 내려오더라. 해당 남성은 왜 새치기를 하느냐며 차에 보관하던 캠핑용 도구를 피해자를 향해 꺼내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차량이 끼어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30대 남성은 자신 앞에 끼어든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주유소 앞은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이 잇따르면서 긴 대기줄이 이어졌습니다. 사건 당일 전국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800원대를 훌쩍 넘어섰는데 이 주유소는 1,700원 후반대 가격으로 인근보다 저렴한 기름값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고유가가 이어지며 싼 가격에 기름을 파는 곳으로 차량이 몰렸고 이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이 흉기 위협 사건으로 번진 겁니다.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경제 뉴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포함해 전국의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 임대업자 15곳이 대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세무당국의 칼날이 탈루 혐의가 있는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했습니다. 국세청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대 수입 등을 탈루한 다주택 임대사업자 15곳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아파트 100채 이상 기업형 주택 임대업자,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 고가 분양 업체가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조사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다주택 임대업자 15곳의 총 임대 아파트는 3,141채, 공시가격은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들의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2,800억 원에 달합니다. 강남 개포와 송파 잠실 등의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한 임대업자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이자 소득 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고 주택임대법인을 설립한 뒤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 경비와 명품 구입비 등 사적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신고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의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한 B씨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임대 수입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에게 양도하면서 저가 계약하고 양도 차익 20억을 과소 신고했습니다. 주택 임대 수입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주택 임대업자와 사적 경비와 수선비를 부당 과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 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확대되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일부 동해안은 오후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비의 양은 동해안과 울릉도독도에 5에서 20mm, 그 밖의 내륙 지역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남부 해안과 제주 해안을 중심으로는 종일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해상에서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크게 춥진 않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4도, 대구 10.9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20도, 광주 21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영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르그섬과 이란 발전소를 폭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대규모 공습과 함께 철군할 거라고 말해 일방적인 종전선언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후티 반군 참전에 트럼프의 위협적인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뉴욕 유가는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종가 기준 배럴당 $100를 넘어섰습니다. 고유가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했습니다. 중동 지역 위기로 인한 우리 경제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른바 전쟁 추경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석유 비축 확대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대중교통 이용 촉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포함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던 목포 해양대학교 실습생 2명이 고립 한 달 만에 오늘 귀국합니다. 대학과 정부 기관의 긴밀한 공조로 귀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다시 중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말이 달라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쩌면 이번엔 진심을 말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란의 석유를 확보하고 싶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요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을 점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이란의 석유를 가져오는 것을 원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일부 멍청한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말하는데 그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런 구상을 베네수엘라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미국은 1월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추천한 이후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을 챙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석유 수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하르그섬을 점령하는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점령한다면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물러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의 하르그섬 방어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아무런 방어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매우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협상 진전을 강조하면서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I just have lots of alternatives. We have tremendous numbers of ships over there. We don't need them all because of, the power.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새로운 시한으로 제시한 4월 6일까지 이란이 종전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진행 중인 종전협상에 참여한 적이 없고 미국과 어떤 형태의 직접 협상도 진행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파키스탄이 주최하는 영내 종전회의와 관련해 회의는 파키스탄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틀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며 이란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무엇보다 분명히 할 점은 지금까지 미국과 직접 협상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고 영내 국가들이 전쟁 종식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누가 전쟁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 거론되는 내용은 중개인을 통해 전달된 미국의 협상 의사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백악관은 이란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란이 이런 황금 기회를 거부할 경우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30일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란에서 공개적으로 나오는 언급은 비공개적으로 오가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예정된 공격을 10일 중단시킨 건 이란에 한 세대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조만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그 해협의 통제권을 되찾을 것이라며 미국 호위든 다국적 호위든 간의 항행의 자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란과의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군사적인 호송 작전을 통해서라도 세계 최대의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난 27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이란 군 당국에 거부돼 회항했던 중국 회사 소유의 컨테이너선 2척이 사흘 만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 트래픽스는 현지 시간 30일 SNS에 이전에 통행 시도가 무산됐던 중국 해운사 코스코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린 트래픽스는 코스코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인디언 오션호와 아크틱 오션호가 지금 성공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들 배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에 중국 회사 소유와 중국인 선원들이 타고 있다는 점을 밝혔으며 말레이시아 클랑항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확정된 관리안에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앞서 전해졌던 리알화 통행료 시스템 구축과 맥을 같이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리안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해협 통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협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경기는 식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올라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현실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텍사스를 대표하는 제조업 기업이자 세계 최대의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 이란 전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들어갈 장비 발주가 무기한 연기돼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조사한 3월 텍사스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0.2로 전월에 0.2에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도 이란 전쟁으로 비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변화시킨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전쟁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면서 기다릴 수 있다며 당분간 금리 카드를 봉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Now we're facing events in the Middle East which will certainly affect gas prices and we feel like our policy is in a good place for us to wait and see how that turns out. 이어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연준에 어려운 선택을 강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짚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지난주까지만 해도 높았던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은 거의 사라졌고 추가적인 변동성에 대비하는 분위기입니다. Investors are now feeling what happens when war breaks out and the economic prosperity that we've enjoyed starts to be questioned. 이란 전쟁으로 미국 제조업 경기는 가라앉고 물가는 오르면서 불경기 속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는 차츰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눈앞에 닥친 유가 상승 충격의 형태와 범위, 규모에 대해 더 알게 될 때까지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 중동 사태의 여파로 기름값이 오르면서 화물차 기사들의 마음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장거리 운행이 많다 보니 기름값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물동량까지 줄어 걱정입니다. 정영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도권의 컨테이너 터미널, 이곳을 오가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요즘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이전보다 오른 2차 석유 최고 가격이 고시되고 주유소 기름값도 상승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에 드나드는 화물차 기사들은 멀리는 부산까지 왕복합니다. 하루에만 많게는 1000km를 달리기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곧바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보다 기름값이 100만 원 넘게 더 들어 사실상 수입이 줄었다는 하소연에 절반이에요. 운송료의 절반이 기름값이. 매달 한 10% 적자가 보고 있죠. 차라리 운행을 멈추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정말 남는 게 없으면 세워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때는 세우고 싶어서 세우는 게 아니고 해도 안 되니까 세우는 거죠. 수출입을 위해 이곳에 모이는 화물도 중동 사태 전과 비교해 줄어든 상황. 이번 달 들어 28일까지 하루 평균 물동량이 지난달의 90%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물량을 미리 땡겨가지고 지금 요 달까지 쳐내기 때문에 요 달까지는 그런데 어느 정도 물동량이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없다 하더라고요. 고유가의 일감 감소까지 이중고가 길어지진 않을지 화물차 운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석유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서울 시내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일 오르는 기름값에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지자체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서울의 한 버스 정류장. 기름값 상승 여파로 평소와 달리 버스를 택한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오른 2차 석유 최고 가격에 출퇴근 자가용 이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몰랐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비나 이제 기름값이 많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름값이 많이 오니까 매번 할 때마다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는 기름값을 좀 한 달 전쯤에 많이 풀로 채웠어요. 채워서 이제 가까운 데 다닐 때만 조금씩 쓰고 멀리 올 때는 절대로. 이 같은 변화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유가 급등 시기인 지난 10일부터 12일 사이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은 하루 평균 2,140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쟁 직전인 지난달 24일부터 26일 평균과 비교해 4.9%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시내 교통량은 기존 820만여 대에서 812만여 대로 감소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제 친구들도 차를 운행하거나 아니면 그 소상공인 쪽에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 계속 어려움은 중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 수요가 늘면서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의 배차를 늘리는 집중 배차 시간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량 등을 분석해 조만간 기존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였던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1시간씩 연장할 예정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차량 오부제 민간 확대 등 정부의 추가 대책이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산업통상부가 2차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에 기름값을 급격히 올린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어제 서울 A 주유소를 불시 방문해 석유 제품 가격 책정의 적정성과 재고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A 주유소는 2차 최고 가격이 시행된 지난 27일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전날보다 각각 214원, 216원 인상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고 가격제로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다면서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의 현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직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맹폭했지만 국민의힘은 짜깁기 선동이자 공천 뇌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나눈 박상용 검사의 3년 전 통화를 민주당은 이틀 연속 공개석상에서 틀었습니다.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대한민국 형사법 어디에 검사가 피의자와 형량을 거래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의 본질은 윤석열 사단 정치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조작 기소 국정조사 특위는 물론 국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제보센터도 가동해 검찰 악행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털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검사 집단에서 존재하지 못하도록 퇴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언의 앞뒤 맥락 없이 박 검사의 음성만 짜깁기에 공개한 것 자체가 선동 목적의 증거 조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악마의 편집을 한 이유가 뭔지 짐작이 간다며 박 검사의 통화 상대이자 녹취록 제공자 서민석 변호사의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바라고 있을 청주시장 예비 후보입니다. 3년 만에 갑자기 녹취라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매우 수상합니다. 국정조사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답정너식으로 추진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짜깁기 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우기는 걸 보면 조작 기술을 조작하기 위한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의 신빙성을 무너뜨려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 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국정조사 전국이 본격화하면 진실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 녹취록에선 이 대통령을 엮으려는 회유인지 아니면 정당한 수사 과정인지가 최대의 쟁점입니다. 일각에선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체 녹취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있던 시절 쌍방울 그룹이 이 대통령 방북 비용과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신 냈다는 의혹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확정됐고 이 대통령은 1심 재판 도중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멈췄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 대통령이 대북 송금 과정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수사팀도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회유와 형량 거래 등이 있었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공개한 녹취를 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반면 당시 수사팀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자백한 이 전 부지사가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적용해달란 무리한 요구를 해 이를 거절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설명한 대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수사 협조자를 선처하는 플리바게닝이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전혀 없었고 공익제보자 요구도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화영 씨가 자신의 그 자백이 절대로 민주당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자백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이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인정하는 대가로 이 전 부지사 다른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도 입장은 엇갈립니다.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한 봐주기 수사라는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 관련 비리 혐의 증언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주된 범죄 수사에 집중한 거란 수사팀 입장이 맞섭니다. 이 전 부지사 당시 변호인과 민주당 측은 녹취를 더 공개하겠다며 추가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정치적 사안이 되어버린 이번 문제를 두고 객관적 내용 파악을 위해 선별적 발췌가 아닌 전체 녹취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로 대피시킨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 호주 대사에 임명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네, 이번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친모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경찰은 친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친모가 사망 위험이 있다는 것을 예견하고도 아기를 유기했다며 살해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20개월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20대 친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입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아이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아이 사망 당시 체중은 4.7kg으로 또래 여아의 평균 몸무게인 10.4kg의 절반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아이가 숨지기 전 5일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 아이 혼자 방치한 채 놀이공원 등으로 외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평소 피해 아동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양육을 귀찮게 생각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주거진의 홈캠 영상 재분석과 통합 심리분석 등 보안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A씨가 영양결핍 상태에 이른 아이가 숨질 위험이 있다는 걸 예견하고도 유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A씨가 사건 발생 이전 2달여간 집안에 애완동물 배설물과 쓰레기, 담배꽁초를 쌓아두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의 딸들을 방치했다며 아동 유기와 방임죄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첫째 딸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부천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출근을 이어갔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생전 지인들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며 고인의 죽음이 직무상 재해임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교사 노동 환경에 대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고인이 지난 1월 발표회 준비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으로 과중한 육체노동과 야간 근무를 반복했고 감기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밤사이에 경기 광주에 있는 유통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 5개 동을 모두 태우고 4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충남 보령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어둠 속 불길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습니다. 견과류 제품 등을 가공 포장하는 이 공장에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10분쯤입니다. 2명이 몸을 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길이 급속히 번지면서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이 근처 야산으로도 일부 번지면서 주민 안전을 당부하는 재난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불은 4시간 20여 분이 지나서야 전부 꺼졌는데 공장 5개 동이 모두 탔고 건너편 다른 공장도 피해를 봤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요, 오늘. 그때는 비가 조금 왔었어요. 충남 보령에서는 달리던 전기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전기차를 몰던 남성이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고 끝내 숨졌습니다. 승용차에 탔던 2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차가 빗길에 미끄러졌을 가능성을 포함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의 한 공중화장실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는데 다친 사람 없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만원 관중 속에 개막한 프로야구에서 올 시즌 처음 데뷔한 신인 선수들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팬들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투타에서 만점 활약을 펼치며 감독과 팬들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은 선수들 누굴까요?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롯데의 대졸 신인 박정민이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속구로 삼성 김영웅을 삼진 처리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세형마저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신인 선수가 개막전에 등판해 세이브를 올린 건 KBO 역대 4번째이자 롯데 선수론 처음입니다. 박정민의 활약은 2차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8회에 나와 삼성의 클린업 트리오인 구자욱과 디아즈, 최형우를 모두 뜬공으로 잡아냈습니다. 신인답지 않은 침착함에 공격적인 투구로 팀의 개막 2연승에 1등 공신이 됐습니다. 자신 있게 피하지 않고 승부를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그렇게 경기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뷔 무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 신인 선수는 또 있습니다. 고졸 루키 한화 오재원은 선발 중견수라는 중책을 맡고도 개막전에서 3안타를 때린 데 이어 두 번째 경기에서는 결승 타점도 기록하며 만점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 오재원의 고등학교 동기인 KT 이강민 역시 유격수로 나서 빈틈없는 수비에 데뷔전에서 3안타를 터뜨렸습니다. 고졸 신인이 개막전에서 3안타를 기록한 건 1996년 해태의 장성호 이후 두 선수가 처음입니다. 3안타 쳐서 너무 좋고요. 팀이 이겨서 좋은 것 같아요. 운이 좋았고요. 그래서 맞았을 때 좋은 코스로 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키움의 최재영도 하나를 상대로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돌아온 야구의 계절에 개막전부터 신인 선수들의 빛나는 활약이 더해지며 팬들의 마음을 더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그룹 BTS가 영국에 이어 미국 빌보드 음반 차트에서도 정상에 오르면서 글로벌 기록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팬에 더해 대중적인 파급력까지 반영하는 메인 싱글 차트 순위도 곧이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빌보드는 예고 기사를 통해 BTS의 글로벌 팝 차트 귀환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BTS의 새 완전체 음반 아리랑이 음반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BTS가 처음 빌보드 음반 차트 1위에 올랐던 건 지난 2018년, K-팝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던 BTS는 군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돌아와 통산 7번째 정상회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주말 영국 오피셜 음반 차트 톱백에서도 1위로 직행하며 영미 양대 음반 차트를 휩쓴 BTS. 다음 도전 무대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입니다. 음반 판매량, 즉 팬덤의 영향력이 핵심인 음반 차트와 달리 곡 단위의 인기를 다루는 핫백에서는 라디오 노출 빈도 등 일상적 파급력을 엄격히 따집니다. 이번 음반 제작기를 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핫백 결과를 주목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BTS 멤버들이 우리말 가사가 적은 점이나 아리랑 국악 선율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 한때 사측에 의문을 표했던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작업 끝나면 밤에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정체성, 우리다운 건 무엇인가? 우린 무엇인가? 방탄스러운 건 또 무엇이고? 성장통을 뚫고 탄생한 BTS 2.0의 다음 도전 무대인 빌보드 핫백 차트는 이르면 오늘 오전 일부 공개됩니다. YTN 송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면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물러서니까 그 기회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타코조차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도 말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트럼프의 말이 백색 소음에 불과하다는 월가의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간밤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름세로 출발했던 뉴욕 3대 지수는 장중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막판에 다우만 올라서면서 변동성 장세 끝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전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란의 새 정권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장 달래기죠. 그러면서도 종전 협상이 불발된다면 이란의 발전소와 석유 시설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시장의 찬물이죠. 대통령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도 시장 약세에 영향을 끼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간밤에는 또 한 명의 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초청으로 강의 자리에 섰는데요. 발언이 순했습니다. 이번 전쟁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면서 연준도 당장 대응에 문제에 직면한 건 아니라고 설명한 건데요. 시장에 약간의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실 우려가 커진 사모대출 시장과 관련해서는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꼽아봤습니다. 무려 10%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요. 연초 이후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상태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전반의 상황이 비슷비슷한데요. 워낙 가파르게 올랐던지라 차익 실현 매물이 많았고요. 여기에 구글의 터보퀀트 소식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반도체 기업 주가에도 영향을 주겠죠. 대응 전략에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상암동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리며 대기의 건조함과 먼지는 해소됐고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20mm, 그 밖에 내륙 지역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오전 중 대부분 그치긴 하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크게 춥진 않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도, 대구 10.8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광주 21도 등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13도에 그치는 등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영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제주 해안과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종일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